한마디? 위안부. 누가 역사의 수렁 속 비고름으로 얼룩진 그대들 이름 잊으랴. 무명의 그대들 빛도 없이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 온몸으로 처받았거니 누가 그대들 무참히 짓밟았는가. 가슴속 피 맺힌 한을 품고 누가 그대들 가슴에 자결의 비수 웃게 했는가. 그대들의 상처받은 자궁, 민족의 자궁, 처절한 그대들의 이름 위안부, 우리들의 어머니. 착취의 그늘, 수치와 고통, 아픔과 눈물만이 그대들의 숙명이라고 누가 말하는가. 우리들의 어머니 위안부, 짓밟힌 민족의 어머니시여.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성 우스키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47돌이죠. 56년 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제에게 도둑 맞았던 마라톤의 금메달을 당당히 되찾은 그런 해에 맞는 광복절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져서 제대로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픈 역사가 있죠. 바로 큐 한마디에서 보신 것 같이 여자 정신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 여성에서 나는 여자 정신대, 민족 순환의 아픔을 딛고서라는 주제로 용기 있게 일제의 만행을 역사 속에 폭로하신 할머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일 간에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올바른 해결의 과제는 무엇이며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각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할머니들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나누는 길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 윤영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이제 법학 쪽에서 얘기해 주실 김창규 교수님 나오셨고요. 또 외무부의 아주국의 김서구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다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또 제안하실 게 있으시면 785국에 2903번, 2904번 두 대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큐 한마디에서 저희가 그 시를 방금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를 직접 지으신 장정임 씨 나와 계십니다. 장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습니까? 89년 그 정대협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내고 자료집을 내면서부터 저는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여성으로서 참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그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하면서 여성 문제를 많이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까 그 정신대 문제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정신대 문제는 민족 모순과 그 성모순 그리고 또 차별을 모든 것들 계급화하고 차별하는 것들이 그 첨예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집들이 별로 없고 일본에는 그 터져라 봉선화라든가 또는 흔들리는 무궁화 이런 시집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쓴 겁니까? 일본 사람이 쓴 겁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 우리 물론 문학이라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반영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문인들 또 특히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돼서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직접 할머니들도 만나보시면서 그 시상도 얻고 그러십니까? 네, 만나. 직접 만나뵈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우리 한국 여성이 훌륭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 사지에서 살아오셨는데도 그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서로 만나면 형제처럼 형님 아우 하면서 친해지시고 또 저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증언해 주시는 김학순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한국 여성이 너무 대단한 여성들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예. 여기 그러면은 직접 그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신 할머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학순 할머님과 김순덕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김학순 할머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8월 14일이죠. 46년 만에 국내 거주자로서는 최초로 정신대 증언을 하시게 됐는데요. 네. 이 증언을 하시기까지 굉장히 마음의 갈등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직접 이런 증언을 하실 마음을 먹게 되셨습니까? 네, 말씀드려야죠. 할 마음 먹게 된 것은 지가 항상 저녁이면은 혼자 사니까 테레비를 일 삼아서 보고 있는데 슬쩍 지나가는데 테레비에서 정신대라는 것도 모르고 위안부라는 것도 모르고 일본 사람은 그런 거시기가 없고 그건 한국 사람이 장사한 것이다. 네. 이런 말을 살짝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가슴이 몇 번 그러지 않아도 언제나 내가 이 말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속으로 밤낮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지나가는 걸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퍽퍽 울었어요, 혼자서. 네.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우리 그렇게 지나간 일을 이렇게도 모르고 사느냐. 답답하다. 살아있는 내가 증인이 있는데 세상에 안 끌어가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기가 막혀 답답하대요. 이것을 어디 가서 말을 해볼까 하는 그런 감정이 나대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예. 근데 털어놓고 나시니까 주변에서의 반응이나 태도들은 어땠습니까? 주변에서도 다 용감하다고 하지 뭐 그렇게 거식하게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긴 하는데 주변에서는 별 거시기가 없어요. 네.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부끄럽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죠. 네. 그러면 얼마 동안 그 일본군의 만행에 시달리셨습니까? 17살에 끌려가갖고 그 말을 일일이 다 못합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짧은 시간에는. 네. 끌려가갖고 그 군인들한테 그 당하던 그 말이란 일일이 다 뭐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자란 것은 언제나 생리가 있는데 생리 때도 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리고 뭐시고가 없어요. 무슨 짐짝 그러다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고장이 나서 말하자면 병이 나든가 그러면 버려버리고 갖다 죽여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었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예. 잡숫는 거나 이런 거 음식이나 거처는 어땠습니까? 얻어먹었죠. 부대에 같이 따라다니니까 부대 옆에다 가서 이제 네. 방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는 대로 부대에서 주는 대로 한 수씩 주면 얻어먹고 배부르게 먹겠어요. 뭐 마음 편하게 거기에 있겠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항시 마음속으로 마음 먹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여기를 내가 도망가야만이 산다. 도망해야 산다 하는 게 머릿속에 항상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3개월 조금 지났을 정도예요. 그런데 조선 사람이요. 조선 사람이 거기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들어가고 무엇을 탐정하러 들어왔는가 어째 들어간가 그때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고 말을 시켜봤기 조선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보고도 이렇게 말을 하대요. 예. 너도 조선 여자 아니냐? 예. 그러고 말을 하대. 그래서 조선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죽고 사고 그 사람 손을 잡았어요. 예. 불쌍하지 않느냐? 여기다 놔두고 가면 이 어린 것이 여기서 안 죽겠냐?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이 잡섰대요. 그래 그 사람을 손을 잡고 탈출했어요. 그래서 나오시게 됐어요. 예. 예. 저기 윤영희 실행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신대하고 종군위안부 이 개념의 이 말의 뜻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많은 분들은 정신대 하면은 네. 종군 위안부와 같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본다면은 그야말로 그 주로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해서 갖는 사람은 주로 근로정신대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도야마현 같은 데서 군수공장 또는 미쓰비시 또 비행기 공장 또 대구 근처의 방직 공장에서 이제 노동만 주로 한 것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그 강제 종군 위안부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간호보조원이다 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데려갔다 나중에 사냥을 해서 하다시피 해서 이제 저 싱가포르이다 라바울이다 또는 일본이다 인도 이렇게 보내줘서
종군 그 강제 종군 위안부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엄연한 그야말로 어떤 분은 근로정신대로 갔다가 종군 위안부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증언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는 엄연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라는 것은 정신대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의 일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노력과 관계없이 일을 했던 근로정신대가 있고 종군위안부가 있는데 그러나 강제 종군위안부로 간 사람도 근로정신대라는 명목으로 간 사람도 있다. 이렇게 예, 인식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순덕 할머니께서는 공장에 돈 벌러 간다고 그래서 따라가셨다가 따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왜요? 이게 돈 벌러 간 게 아니구나라 속았다 하는 건 언제 하셨어요? 저는 촌에 저는 국민학교도 못 다녔고요. 저 촌에 산 밑에 그런 데서 살고 있으니까 몇 번을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공장에 일본에 돈 번다고 그러고 데리고 갔는데 그다음 나도 그 소문이 뭐라고 나는 거 아니라 그런 소문이 나요. 강제로 끌려가면은 군인들과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빨아줘야 되는데 내가 자진해서 가면은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기로 공장에 가서 그러면 강제로 끌려가서 군대 가서 그렇게 하면 싸움하는 터에 싸움터에 가면은 죽기도 쉬우니까 그럼 일찌감치 공장에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 간 일행은 30명이 이골짝 저골짝 그 시골에는 집이 한 군데 이렇게 10집도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저 산 밑에 저기 이만큼 저만큼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30명이 그렇게 갔습니다요. 근데 가셔서 야 이게 공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언제 하셨어요? 아니구나 하는 거는 일본 나가사키 가니까 그 어떤 군대 같은 그런 방으로 보냅디다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틀 되는 밤은 내가 물어봤어요. 그 우리 공장에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시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좋은 공장을 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좀 알아놔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 가시니까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또 있었습니까? 먼저 와 있던 여자들도? 여자들은 많아도 그 당시에는 뭐 글씨를 알아야 뭐인지 알지요. 뭐 여자들도 많고 옆에도 많고 뭐 사람도 많고 그래도 그런 거는 몰랐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래 왜 여기서 이렇게 어디 안 보내주고 여기다 이렇게 있느냐 물으니까 이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야 된다고 그럽디다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공장 가는 것도 그런 무슨 그런 명령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일주일 되던 때는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고 물 가운데로 가면 큰 그런 연락선이 있습니다요. 근데 거기 올라타가지고 며칠을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리고 보니까 거기는 제가 뭘 좀 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 여기는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는 상해라고 하는 데라고 그럽디다. 중국 땅으로 가신 거군요. 네. 그때 같이 갔던 여자들 중에 일본 여자들도 있었습니까? 그래 우리는 30명이 경상남도에서 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니까 그 여자들도 그때 왔는지 먼저 와 있었는지는 몰라도 또 20명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 네. 있는데 그 일본 여자가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여자들의 나이는 얼마나 그 됐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네.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뭐 좀 다르니까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만 알았지. 그래 야중에 차차 알고 보니까 하나는 27이라고 하고 하나는 28이라고 합니다. 나이가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말인 적은 거기서 모두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논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이제 앉아서 다른 사람이 나는 그걸 모르는데 거기서도 이제 학교 다니던 사람도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 둘은 일본에서 네. 무슨 그 뭐
뭐라고 하던가 거기에 예. 나가던 여자라고 그럽디다. 근데 나가던 여자들. 예, 그래도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육악이라는 게 뭔지 난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 예, 산 그럼 밑에서. 여기서요. 예. 제가 그 같이 정신대 문제 대책을 논의하시는 정진석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정 선생님, 지금 저 김수덕 할머니 말씀으로는 일본 여자들도 있는데 그 여자들은 나이가 훨씬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지금 두 할머니 연세를 봐도 14살, 17살 이러셨거든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럼 할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 50명 중에 2명이 일본 여자였죠. 전반적인 그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80~90%가 조선 여성이었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일본 여자들은 대부분 직업적인 일본에서 매춘 여성이었던 사람을 뭐 글자 그대로 자원 모집을 한 듯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여성들은 처녀들을 어린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이제 성병을 예방한다 군인들의 그런 것이 있고 전반적인 그 30년대 말서부터 우리 조선에 행했던 민족 말살 정책과도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럼 윤 선생님, 지금 종군 위안부의 숫자는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는 거는 10만에서 20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군인과 경찰과 또는 관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군구 면에서 다 이렇게 차출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의 이건 전해오는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군인들이 은어로서 그 니꾸 이치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제가 그 일본 말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의 앞에 그저 20명 내지 30명 그렇게 관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이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은어가 퍼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김 할머니께 여쭤볼게요. 실제로 하루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몇 명 정도 예. 부대가 이제 최고 전방이니까요. 내가 있던 데는 네. 작전 토벌을 나가면은 군인들이 없어요 부대가. 네. 그렇게 작전 토벌 나갔다 들어오면은 10명도 좋다, 15명도 좋다. 그건 그 군인들이 오고 싶은 대로 오니까. 네.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가실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요. 지금 건강은 어떠셨습니까? 그 말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린 것이 당할 것을 당하고 있어요. 강제로 당할 게. 도망가려고 몇 번 나갔다가 다시 붙대 뺐어.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를 피하는 것이 네. 내 힘이다 생각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생각에 도망가려고 나갔다 또 붙잡히면 발길로 채고 맞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말 안 들으려다가. 김순덕 할머니는 그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산골에서 속아서 이제 가셨는데요. 가서 그런 일들 당하시면서 몸도 많이 상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저는 감히 뭐 도망을 가겠다고 어디를 가겠다고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해봤고요. 뭐 죽으려고 해본 거는 뭐 셀 수 없는 그런 저기로 많이 해봐도 그렇게 잘 죽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요. 그래서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어디가 저는 그 처음에 가서 오줌도 잘 못 누고 그 방광염이라는 걸 저기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아요 지금. 예. 그러면 그 정신대의 그 실상을 할머님들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정 선생님, 예. 부분되어 있는 그 위안소입니다. 요건 뭡니까? 이거는 성전용사 대환영이라고 쓰여진 그 상해에 있는 위안소 사진입니다. 예. 그 지금 보이는 거는 위안소 규정인데요. 저 규정에는 그 군이 관여했다는 것들을 저 규정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그 위안부들인데요. 버마에 있는 예. 그리고 저 위안부들의 그 얼굴들을 보면은 지금 나이를 알 수가 있고 임신한 위안부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자기가 한지도 모르고 어리니까. 예. 이거는 그리고 속옷 차림의 위안부인데요. 아예 저러고 늘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 더운 지방에서는.
그리고 위안소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나중에 급할 때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임신 중인 네, 위안부네요. 예. 아기를 뺏겼죠 주로. 이거는 일본 예, 지금 다치마츠 미사키 절벽인데요. 저기서 우리 딸들이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자살한 곳입니다. 예. 아휴, 저렇게 떨어져 죽을 때 질문이 있다고 하시네요. 예.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잡혀가셨는데요. 처음에 일본 군인들을 대했을 때 참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겁도 나고 거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일본 군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김학순 할머니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자기네 하고 싶은 데를 끌어다가 옷도 찢어버리고 옷을 처음에 군인한테 당할 때 옷도 다 찢겼어요. 내가 입고 가는 다 찢겨버리고 첫날 장교한테 당하고는 그 이튿날은 그 뭐 유한선가 뭔가 간판도 없는 집구석에 부대 바로 옆에 네. 가니까 거기가 또 여자들이 또 셋이나 있대요. 나하고 같이 둘 끌려가고 거기 셋이 있고 근데 5이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건 말도 못하지. 그 말을 어떻게 입으로 김순덕 인용할 수가 할머님은 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서 고향을 보내달라고 했더니요. 고향을 가려면은 뭐 기차싹 뭐 배싹 옷 사이 빈 값 그동안의 밥값 거기까지 들어간 그 돈 얼마 액수를 갖다 놓으라고 합디다요. 근데 그 돈이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어요. 없어서 이제는 뭐 꼼짝없이 여기서 이제는 뭐 죽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죽을 계획을 몇 번이나 해봤지만 근데 할머니 이제 어린 나이 가셨으니까 일본인분들이 그렇게 만행을 하려고 할 때 반항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요. 했지요. 그걸 어떻게 입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요. 네. 예, 또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예. 지금까지 생활이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실례지만 결혼은 하셨는지요? 웃어야 되겠네. 이런 말에는 웃어야 되겠어. 여자가 자기의 정절하는 것이 없이 그야말로 그렇게 돼버린 사람이 어디 가서 결혼을 하겠어요. 누구한테다 얼굴을 내밀고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이란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산다는 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식도 없이. 예. 김순덕 할머니는요?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 옛날에 일본 가서 일본 사람하고 좀 살은 적이 있다.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으니까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살자고 그래서 본처가 있었는데 본처는 저 이북에 있는 사람인데 이북을 가서 그때 못 나왔답니다. 근데 그래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야중에 이제 본처가 나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또 여기 아직 얼굴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사정에 계신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정신대로 가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그때 나이 16살인데 헐벗고 그래 뭐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원피스 한 벌 하고 참 구두 한 그릇을 갖다 줍디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때는 뭐 한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셨군요. 근데 주로 상대했던 군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 대륜 가는 데를 가가지고 그것을 저 배를 탔는데 배를 타니까 전부 다 군인 일본 군인들이 20살, 21살 이런 무는 사람인데 해군들입니다. 예.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그것으로 군인들이 달라들어요. 달라들어서 그것도 이래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반항도 못하고 한 번은 막 발떡을 깨물었습니다. 깨물으니까 피가 나고 이런데 그걸 또 떼기를 한 채 때려주고는 또 이제 그 배 안에서 눕혀놓고는
저가 해서 이 사람이 이래 들고 와서 일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 당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병도 걸리시고 그랬습니까? 예? 병도 걸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니까 대만으로 갔습니다. 네. 대만을 가니까 그거는 군인들이 전부 다 독고다이라 하는 군인들이 이래 배를 보마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쳐박아 버리요. 그런 독고다이라 하는 게 그런 군인들입니다. 거기는. 예, 그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몸에도 병이 옮거나 그러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병이 들려 있습니다. 음지락한 병이 들리는데도 그리고 또 병 들리는데 거기서 또 해가지고 학질하는 게 그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도 병 들어놓으니까 그거는 오줌을 누면 피도 섞이 나오고 이러는데도 그것도 안 한 것도 없고 그래도 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봐달라고 하고 아마 전기 고문도 했습니다. 전화줄로 이래 저 수화기를 빼마 전기줄이 양질로 나는데 그래가 이쪽 손목에 감고 저쪽 손목에 감고 이래 해가지고 전기 고문을 몇 번이나 당했습니다.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그것으로는 뭐 아주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막 조금만 무슨 한국말을 하고는 못하고 그 하면 막 때립니다. 때리고 제가 지금 손이 이래 저려가지고 전신 저려가지고 이래 못 씁니다. 그런데 대병에 물로 미국성 넣어가지고 양쪽 손에 지키가지고 그 방망이를 그 딛고 서가 그래 벌씌우고 안 그러면 손바닥을 방망이 가지고 막 때리고 발바닥을 막 방망이가 때립니다. 예, 할머니 저랑 손 한번 잡으세요. 예, 정진선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느낌이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식민지 시기 여성사를 전공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하게 됐는데 한두 번에 거듭되면서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그 객관적인 연구자 입장이 아니고 정말 이게 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제 가슴으로 이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면 어떤 겁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뭐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이지만은 할머니들을 대하면서 할머니들의 생활이 굉장히 곤란하시기 때문에 한시바삐 할머니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할머니들이 대체로 곤란하신 것을 일본 정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식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없이 할머니들 생활 기금으로 이 문제를 서둘러 종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 할머니들의 이 전반적인 생활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분위기도 처음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이 정대협 사무실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전화들도 많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텔레비 방송국이라든지가 나서서 이 전반적인 그 사회 분위기에서 나오는 이 할머니들에 대한 마음을 체계화시키고 다시 말하면 생활기금을 체계화시켜서 우리 나름으로 해결을 하고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는 사죄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일반인들의 생각도 그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리에 나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저도 또 여자고 또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그걸 봤기 때문에 피상적인 것보다 너무너무 울분이 나고 여자니까 더 그거는 말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당하는 거죠, 여자들이. 일본한테 사과받고요. 제일 중요한 일단 사과부터 정부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그다음 그에 따른 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그것도 보탬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됐든 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 보상을 해줘야죠. 원래 그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할 그런 점들을 정말 철저하게 원하는 쪽으로 보상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그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어딘가 책임을 휘표는 식으로 나오는 정부의 강력한 뭔가 그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할머니시들이시니까 생활도 어려우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후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런 사람들에서 나라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또 저 일본에서는 일본대로 그때 참혹하고 이랬던 거는 좀 숨기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그런 만행 같은 건 알려져야 되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실을 파헤쳐서 일본이 거기에 대한 우리 보상이 꼭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윤 선생님 해방된 지 47년이 됐는데 왜 이제야 이 문제가 하나둘씩 밝혀지는 거죠? 글쎄 국민들이 다 그 사고방식과 우리 생활 관습 잘못된 그러한 사상 때문에 그런데요. 6.25 사상에 젖어 있고 또 이분들이 해방이 됐지만은 곧 이어서 우리가 6.25 분단을 또 우리가 바로 맞았고 6.25를 맞으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식이 뒤따르질 못했기 때문에 전혀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고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70년대에 그 기생관광이라는 문제에 그 관광객들이 거의가 70~80%가 일본인이었고 그야말로 돈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시금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건 했을 때 저희들이 신정신대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군국주의에 있어서의 총칼에 의해 가지고 이 여성들이 소모품이 되었고 황군이 화사품이라고 했으니까 소모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는 여성이 성의 상품화가 돼 있다는 이런 맥락 속에서 저희들의 민족 자존 문제도 이 문제를 참 논해야 되겠고 여성운동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문제를 시작을 했지만 증거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마침내 일본에서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공식으로 이야기를 한과 동시에 그래도 김학순 할머니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와서 신고를 해주시고 또 매스컴에 나오는 것도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서구 국장님,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새 자료를 발표한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 그 실태 조사를 하시게 된 경위는 뭡니까? 네, 실은 이 강제 종군 위원부 문제는 작년 12월 미야자와 총리 방안에 앞서서 저희들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나와주신 김학순 할머니라든지 정신대 대책협의회 같은 이런 분들의 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용기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일본에 정식 외교 문제로 제기를 했고 그런 그 과정을 밟아서 1월 달에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미야자 총리가 저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측은 맨 처음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다가 군이 개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또 다시 조금씩 입장이 바뀝니다만 그런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가지고 한일 간의 감정적인 문제를 크게 비화했었죠. 그래서 미야자와 총리 방한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본 측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 측에다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또 일본한테 맡길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1월 24일부터 정부의 17개 부서로 구성되는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물론 그 결과가 만족할 수 없는 미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중간 결과 보고서로서 7월 31일 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측의 지금까지의 입장과 저희 정부의 입장하고 차이점은 일본 측도 많이 진전은 했습니다만 일본이 아직도 이 강제 종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했는지는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저희는 정부가 상당한 부분 강제를 동원했다. 그 점이 일본과 우리의 아직까지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일본에게 저희들은 더 철저하게
진실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앞으로 더 네. 진실 규명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서서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 데에는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화면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 선생님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서 발견된 자료로서 일본 군대가 적극 개입했다, 위안부 관리에 적극 개입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것은 진중일지로서 일본 군이 얼마만큼의 위안부를 동원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것은 그 위안소 관리 규정입니다. 내미 규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용 시간이라든지가 기록되어 있죠. 저것은 미 공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기록입니다. 종군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서 관리되어 있었다, 그런 기록이죠. 이러한 공식적인 관계 서류 이외에도 여기 나와 계신 할머니들의 피해자의 증언, 그다음에 일본에 생존하고 있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본 노무부의 어떤 남자분도 요시다 세이지 씨라고 얼마 전에 그저께 한국에 오셨죠. 그분의 강제로 제주도에서 조선인 종군 위안부를 동원해 갔다,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예, 김 국장님,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도 저희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보다 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실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하게 과거에 잘못됐으니까 미안하다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로서 무슨 보상을 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할 경우에는 이 문제 몇 년 지나가면 다시 또 터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또 우리 정부나 우리 민간단체나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진실 규명을 철저하게 하는 그 과정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요, 1965년에 돈 몇 푼 받고 또 이렇게 쓱싹 해버린 것처럼 되는 게 아니냐, 돈에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윤 선생님, 지금 현재 정대협에서 이렇게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서 중요하게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큰 조목들만. 예, 그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반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민족 자존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주 강한 역사 의식 속에서 이걸 재조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본이 자기네들이 책임을 느끼고 어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정대협에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계 여론화가 되고 자기네들의 경제 대국으로서 정치 대국으로서 위신이 자꾸 내려가니까 빨리 이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떤 것이 쟁점입니까? 우리의 요구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조금 전에 말했죠, 위로금이라든지 돈으로 그냥 줘버리고 말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쟁점화가 되고 있는 거는 세계의 지금 국제 인권에다 지금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그 문제를 내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하고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요. 배상금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상 규명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르는 배상과 보상인 거지요. 예, 그런 배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야말로 위로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거죠. 근데 김 교수님 법학자시니까요. 현재 우리가 일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피해자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마 공통적으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법적으로 일본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 대한 죄를 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법적 근거로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기본적 인권하고 관련해서는 이 피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조권에 대한 침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정조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하고 자유하고 그다음에 그 신체 이와 같은 것과 더불어 그 여성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정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그 보호 법익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정조건의 어느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국제법상 지금 이제 확립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강제 매춘 금지에 저촉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강제 매춘 금지라고 하는 것은 약 한 100년 정도 이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백인 그 여성들의 그 거래라든지 매매라든지 이걸 금지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 와가지고 이제 여성을 그 상품화한다. 특히 그 여성의 정조를 그 상품화하는 걸 여러 가지 금지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반세기가 지났다. 시효가 너무 넘지 않았냐 이런데 그 시효 문제는 어떻습니까? 시효 문제가 있죠. 이제 이게 사안이 벌어진 것이 이제 2차 대전 중이었었기 때문에 근 50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법상 인도에 대한 죄와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효 문제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965년에 다 끝난 얘기다. 한일 협정 때 다 끝난 얘기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제 1965년에 일본하고 사이에 그 여러 가지 그 국제 조약이 이제 체결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그 규정이 있느냐 하면 한국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얼마 주고 이걸로 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정신대 문제, 이게 이제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종군 위안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그 가운데 포함되는가 어떤가라고 하는 이제 이건데 이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두 가지 측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석욱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종군 위안부에 관한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이 금년입니다. 그렇죠. 그 금년에 이르러서도 일본 쪽에서 쭉 이거 부인해가지고 오다가 극히 최근에 와서야 일본에서 그 시인을 했습니다. 증거상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가 출현하자 이렇게 시인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봐가지고 1965년 그 당시에는 이걸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1965년 그 당시에 그러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 이에 대한 국제 조약에 표현되지 않는 이제 준비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볼 것 같으면 8개 항목이었습니다. 청구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다라고 하는 거, 8개 항목인데 8개 항목 가운데 이거 정신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혀 포함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 조약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일 조약 해석상의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약에 의해서 그 청구권 조약에 그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그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청구권 조약에 그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어떤 두 국가 사이에 그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 조약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전혀 그렇게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국장님은 지금 김 교수님의 얘기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기본적으로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이런 게 저희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거론되지도 않았고, 특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인해 왔었다는 이런 점에 일본 측의 그 약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교적인 의의가 전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 국가에 의해서
집단적인 인권 유린 그리고 성적 노예화를 한 거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지금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는 일본인들이 정말 도덕성이 있는 나라냐 아니냐 이것을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상 청구는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이렇게 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법적인 그 책임하고 반드시 이제 배상 청구를 해야 될 건가 어떨 건가 하는 건 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책임은 이렇게 인정되지만은 그걸 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그 정치적으로 이건 그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법률 전문가입니다. 예, 전화가 와 있다가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 김 교수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네. 또 제가 생을 모르겠지만 앞에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요. 예. 지금 저 정신대 문제가 범위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염창동입니다. 네. 이 동네에서 반상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우리 주위에도 아마 그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그런 그 차원해 가지고 그 찾아내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게 또 정신대란 이거는 저 뭐 포로 아수비츠 그 수용소 있죠. 그 수용소하고 똑같이 전 세계에서 같이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일본 놈이라 그러지 일본 사람이란 말이 안 놉니다. 그 일본에 대한 관계가 안 좋고 또 항상 저희들은 잘하는 게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또 받아냈다 이거로서 끝내는 게 참 많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뭔가를 받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두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제 너무나 슬프고 참 그렇습니다. 네. 이 우리 전부 다 문제니까 조금 더 제가 뭐 말 주변이 없어 이야기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또 예, 국민적으로 해야 될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김 교수님 아까 말씀 전화 때문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더. 예, 뭐 그 이야기는 뭐 이렇게 이제 네. 끝난 거고요. 그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 결단에 있어 가지고 네. 어떤 하나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자, 정윤호 선생님. 지금 법적인 그 배상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돈으로 받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가 매춘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아주 상당히 거북한 얘기인데요. 그런 발상 자체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제 연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은 입에 담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배상이라는 것은 절대 서둘러서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 하는 배상은 의미가 없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후에 그거의 당연한 결과로서 사죄를 받고 그다음에 그거의 당연한 결과로서의 배상이라면 우리는 뭐 물론 받아야죠. 예, 김 국장님 지금 정신대 할머님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할머님들에 대한 어떤 생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걸 이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먼저 좀 네. 말씀을. 예, 저희들 그 시간이 걸리고 일본이 해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앞서서 저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그 한국 남자들이 한 1세기 전에 잘못해가지고 저희 여성들을 이렇게 그 고통스럽게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네. 조치를 강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 선생님 그럼 정대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자료화면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신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화를 통해서 지금 앞에 계신 할머니들도 전부 신고를 받았죠. 그리고 730에 4,400번이죠. 네. 예.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이 할머니들에 대한 긴급한 생활 대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다음에 시위를-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다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 연대회의인데요. 며칠 전에 월요일 저희 나라뿐 아니고 아시아 뭐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 유엔의 지금 인권위원회에 저희가 이 문제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네브에서 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 아니고 일본에서도 피해자 및 군 관계자 증언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증언이 접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궁화 자매회라고 하는 것도 결성돼서 이런 피해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위로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전화번호도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정대역에 있는 365에 4409를 하시면 365에 4409요. 네, 그렇게 하면은 무궁화 자매의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눔의 집이라는 것도 건립하는 기금도 마련하신다고요. 네. 근데 윤 선생님 지금 방금 아시아 연대 회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아시아 연대 회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 강제정권 위안부가 한국인이 가장 피해가 컸지만은 그래도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경험을 공통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연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그야말로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을 하고요. 합동으로 이제는 일본에 가서 조사도 하고 또 자기 현지에 버려진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조사하는 것과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그 천황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벌어진 만행들이 지금 다시금 궁극주의가 되어가면서 일본이 PK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해서도 다시금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과거의 역사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한일 양국에서 이 문제에 노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이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지만 안 돼서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일본 여성운동과 함께 일본 여성운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일본을 참 평화스러운 민주국가로 변화시키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정식 배상 아니면 안 받겠다. 우리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할머니들의 생활기금이라든지 대책을 한국 정부의 차원이든지 기업이든지 사회 전반적인 모금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가 올해 말에 내년 예산에 아마 그런 그 생활기금의 예산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과라는 것이 형식적인 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상. 근데 그 배상의 형식은 역시 우리 독일에서 했던 것처럼 기금제로 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그 충분한 보상을 해줘서 생활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기금제로 하는 이것을 제가 우리 여성단체와 함께 하면서 국회에서도 그것을 저희가 추진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日本でもう特にこの非常に恥ずかしいことですけれども、日本の国内で低身体問題、いわゆる慰安婦問題が大きな国民の関心を呼び、女性の関心を呼ぶようになりましたのは、やっぱりこの韓国の女性たちの運動、そしてキム・ハクスンさんが自らの身を挺してこの日本の政府がやった、日本の軍がやったその歴史の事実を証言をされるというところで初めて多くの国民に衝撃を与えました。でそういう中でとりわけ日本の女性たちはやはりそれは過去は私たち自身も被害者で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日本の私たち女性の運動が本当にこのさらに加害者としてのその立場でその朝鮮の女性たちの 예,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리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 다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다 못하니까 내가 지금 조금 남아서 하고 싶은 말은 늙은 사람이 일본까지 쫓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 뒤통수가 부끄러워요. 뭐 돈뿐이나 생각해서 댕기는 것 같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참 뒤통수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부가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네. 과거, 우리의 과거, 예. 지나간 일 이런 것을 전부 우리 학생들 들으면 알고 앞으로 일반 사람이 어땠다 하는 것을 알고 일반 사람의 것을 알고 그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네. 제일 그것이 답답합니다. 예. 김순덕 할머니. 저는 어리서 그 시골에서 듣던 얘기와 엊그저께요 일본에서 나온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어리서 그 들은 말이요. 군, 면, 하다못해 반, 통장까지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어린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만 다 데려갔지. 그 상해 남경거장 갔다 와도 그 일본 여자라는 여자는 그 두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그것이 제일 억울하니까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빠른 시일 내로 무슨 이 할머니들이요. 지금 굉장히 바쁜 거는 들어가서 살 집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할머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래 가라는 거는 제가 부끄럽고 또 자랑스럽지 못해서 이래 가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텔레비를 보다가 하니까 친구랑 같이 보다가 하니까 이래 위안부 문제가 나오니까 아유 저거 말이지 제가 나쁜 말로 이래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아이고 저거 미쳤다 지랄은 시값 받으려고 저 가는데 이카글러 나는 내 장본이니까 아이고 참을 불쌍하다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제가 참 저 뛰나오지도 못하고 그래 그렇다 이럴 적에 제가 참 그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렇지 저 정부의 이래 여러 저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지금은 아주 자신 있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없는데 이렇게 가라 가지고 이래 제가 이렇게 제가 제시를 벌써 이 얘기입니다. 네. 아휴. 예. 예, 윤 선생님. 지금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50년 만에 인정을 하고 지금 와서는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든요. 네. 그 당시 일제시대 때에 경찰의 40%가 한국인도 거기에 종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용기 있게 좀 양심 선언을 좀 해주셨으면은 이 강제 연행에 큰 밑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오신 할머니들 신고했을 때 각 지방자치제의 장이라든지 여러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야말로 우리가 과연 신고를 잘했다 하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의 귀한 인물로 모두 존중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경님 시인께서는 어떠세요?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일본은 그 마이크를. 네, 일본은 지금 그 오늘 조선일보 아침에 읽어보니까 그 카미사가 휴고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오만스럽고 독선적이고 잘난 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계속 우리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그 많은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일본이 어떤 상황에 지식인들이나 또 일본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예, 지금 이 문제는 그 당시 직접 끌려가셨던 일부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미 시작이 됐고 많이 진전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느냐가 우리의 역사를 다시 살리느냐 아니면은 도로 꺾어 놓느냐 하는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정부 쪽에서 좀 더 오늘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생생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상당히 느낌이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들으신 대로 그대로 정부에서 강력한 입장으로 밀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 47도를 맞아서 보내드린 나는 여자 정신대 민족순환의 아픔을 딛고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